친정 아버지 방 정리 중 먼지투성이 서류철을 발견한 선희.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거 옛날에 산 땅 문서다. 별거 아니야. 등기부등본 속 집원을 확인하는 순간 선희의 눈이 커졌다. 가슴 뛰는 선희. 인터넷 검색 결과에 충격받으며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 박노식은 올해 76살로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신문을 구석구석 읽으며 세상사에 대해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일과였죠. 낡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신문지를 바스락거리며 읽는 모습은 이 집의 아침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박노식의 얼굴에는 걱정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통장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노후 자금도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은행에서는 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으니. 박노식은 신문을 탁 접으며 혀를 차더니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희야, 아침 준비는 다 했나? 밥이 늦으면 하루 종일 속이 거북해진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며느리 김선희는 39살이었지만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5년이 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하고 저녁 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죠. 선희의 손은 늘 바빴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쉬는 시간이라고는 잠깐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아버님. 곧 차려드릴게요. 김치찌개가 잘 끓었어요. 선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계란말이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고 나물 반찬들도 색깔 맞춰 예쁘게 담았습니다. 박노식은 밥상 앞에 앉으며 여전히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또 언제 들어오나?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얼굴 보는 시간도 없다니. 나 같은 늙은이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들이 더 많이 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경제적 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선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더 가져다 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되었죠. 아버님께서 걱정 마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회사에서도 야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는 집에 계시잖아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노식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입맛을 다시며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또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너희 친정은 가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더 열심히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처음 시집 올 때부터 혼수라곤 빈손이었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친정에서 도움을 받는데 너는
오히려 친정 도와주느라 바쁘고. 박노식의 말에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 김병수는 시골에서 조그만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고, 어머니는 선희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힘들게 살림을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댁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미 익숙해진 반응이었죠. 15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상황이니까요. 박노식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집안 살림도 빠듯한데 너라도 좀 알아서 해야지. 친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자식도 아들 하나뿐이고 우리 가문을 이어갈 손자라도 더 나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말끝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선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더욱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둘째 아이 이야기는 늘 가슴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몇 번 시도했지만 유산이 되었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죠. 우리 아들도 참 고생이 많지. 이런 집안 상황에서 혼자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박노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복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에서 용돈도 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가져오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선희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되고 이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네, 아버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박노식이 다시 신문을 보러 거실로 들어가자 선희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그릇들을 담그고 수세미질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딱히 달라질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선희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끝없는 집안일의 연속이었죠.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갔습니다. 시댁의 며느리라는 자리가 무겁기만 했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이 되면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저녁 준비를 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잔소리와 무시, 그리고 선희의 참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선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정 아버지 김병수가 혼자 계신 게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시골에 혼자 사시는 70살 아버지가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몸은 괜찮으신지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노식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친정이야? 자꾸 친정만 신경 쓰고. 우리 집 살림은 누가 하라고? 박노식의 말에 선희는 움츠러들었지만 아버지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만 다녀올게요. 저녁 전에는 돌아와서 저녁 준비 다 해드릴게요. 선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박노식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허락했습니다. 선희는 서둘러 집을 나서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로 갈아탄 다음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야 친정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 풍경은 여전히 정겨웠지만 예전보다 더 적적해 보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선희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병수가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홀로 지내시느라 많이 야위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이셔서 다행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선희가 왔네. 갑자기 웬일이야? 시댁일은 괜찮고? 김병수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걱정스러운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딸이 평일에 친정에 오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선희는 아버지를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드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살지. 나이가 있으니 많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해결해. 김병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만 선희 눈에는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선희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변변한 반찬이 거의 없었어요. 김치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고 계란 몇 개와 라면 그리고 오래된 된장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 몸이 어떻게 버텨요? 선희는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선희는 혹시라도 반찬이 부족할까 싶어 미리 장을 잔뜩 봐왔습니다. 봐온 재료들로 김치도 새로 담그고 멸치볶음도 만들고 계란말이도 부치고 시금치나물도 무쳤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여서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드셨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김병수의 모습을 보니 선희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버지, 방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불도 햇볕에 말려드리고 옷도 정리해 드릴게요. 선희가 말하자 김병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선희는 이미 아버지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은 정말 오랫동안 혼자 사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불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옷들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먼지도 수북이 쌓여 있었죠. 선희는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이불을 걷어서 밖으로 내놨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위쪽 선반에서 먼지 투성이인 낡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고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선희가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김병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김병수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산 땅 문서야. 별거 아니다. 내가 어릴 때 학비나 용돈 마련하려고 땅을 하나 샀었는데 결국
아무 소용 없었어. 땅이요? 선희는 호기심이 생겨 서류철을 열어보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가 들어있었고 도장도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그래, 산골짜기 땅이라 쓸모도 없는 땅이지. 사람도 안 다니고 개발도 될 리 없고 그냥 돈만 묶어놓은 셈이야. 김병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1,0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지금도 그 값어치도 안 될 거야. 선희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지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화영시 봉산읍 와우리산 47번지. 그 지번을 보는 순간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지역명이었거든요. 아버지, 이 땅이 화영시 봉산읍이라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 왜? 아는 곳이야? 김병수는 딸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서류들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져가. 어차피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알아봐도 좋겠구나.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워낙 깊은 산골이라서 개발될 가능성은 없을 거야. 선희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께 저녁 반찬까지 해드리고 난 후 늦은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그 땅 이야기만 생각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희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선희는 조용히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화영시 봉산읍이라고 치는 순간 화면에 수많은 뉴스 기사들이 떴습니다. 화영시 봉산읍 일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 확정, 봉산 신도시 개발로 땅값 급등 예상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희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지구지정 고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개발 예정 구역 지도와 아버지 땅의 지번을 하나하나 대조해 봤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까지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니 믿을 수 없게도 아버지의 땅이 정확히 개발 구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거든요. 공시가격 산정이나 명예 이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희는 밤늦게까지 관련 기사들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이 곧 대규모 개발이 시작될 것이고 땅값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차도 복잡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땅이 정말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이런 중요한 소식을 가족들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안 치면서도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박노식은 여전히 신문을 펼쳐들고 세상사에 대해 투덜거리고 계셨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할 텐데. 박노식이 신문을 보며 말했지만 선희는 그 말이 오늘따라 더욱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남편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실로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오늘도 회사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회사 투자 심사 때 부동산 개발 루머에 휘둘려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에는 늘 신중한 편이었어요. 선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여보, 제가 어제 친정에 다녀왔는데요. 선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박노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슨 서류?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도 넥타이 매는 손을 잠시 멈추고 선희를 바라봤어요. 땅 문서예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두신 땅이 있더라고요. 선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선희는 가방에서 출력해둔 뉴스 기사들과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지구지정 고시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 그 땅이 있는 곳이 화영시 봉산읍인데요. 여기가 곧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해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거더라고요. 박노식은 그제서야 신문을 내려놓고 선희가 건넨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기사 제목들을 대충 훑어본 후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개발 이야기는 맨날 나오는 거야. 신문에 나온다고 다 되는 줄 아나? 박노식은 기사를 선희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괜히 헛소문에 혹하지 마라. 그런 산골짜기가 개발될 리가 있나? 남편도 조심스럽게 말을 끼었습니다. 선희야, 확정 전까지는 기대하지 말자.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도 비슷한 루머 때문에 투자 심사에서 곤란을 겪었거든. 이런 건 정말 조심스러워.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정부 공식 발표였고 지구지정고시까지 나온 확실한 정보였는데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님, 하지만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 같아요. 개발 예정 구역 지도까지 나와 있고 아버지 땅이 정확히 그 구역 안에. 선희가 더 설명하려 했지만 박노식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혹해서 뭘 하려고 그래. 너희 친정은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 이런 헛된 기대나 하고 있는 거지. 박노식의 말에 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도 시계를 보며 늦겠다고 중얼거리더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봐.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너무 기대하지는 말하고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선희는 홀로 남겨진 채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정보였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친정을 무시하는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박노식은 다시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그런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요즘 집 정리도 엉망이고 반찬도 맨날 똑같고.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무시당하고 핀잔만 들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해. 그날 하루 종일 선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통 아버지의 땅 이야기뿐이었어요. 혼자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선희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말한 그 이야기 말이에요. 아, 그거?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런 개발 이야기는 항상 나오잖아. 실제로 되는 경우는 드물고.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실망만 클 거야. 선희는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그날 밤 선희는 다시 인터넷을 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화영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식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개발 일정과 보상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는 주변 땅값 변동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산 지역 신도시 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토지 보상가도 기존 시세의 몇 배에서 십몇 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버지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가족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혼자서라도 도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선희는 몰래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어제 가져온 서류 말인데요.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김병수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봐라.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선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핀잔 속에서도 친정 아버지만큼은 꼭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선희의 예상대로 개발 소식이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화영시 봉산읍 신도시 개발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졌고 신문에도 관련 기사들이 계속 실렸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박노식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헛소문이라고 코웃음 쳤는데 이제는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 통장을 자주 들여다보며 전세보증금 문제와 노후자금 부족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더욱 잦아졌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선인의 시댁 근처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에 가장 밝기로 유명했거든요. 아이고, 선이야. 너희 친정아버지 대박 나셨다면서? 김씨 아주머니가 골목에서 선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김병수 씨가 봉산에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서? 그 동네가 지금 금싸락이 된다더라. 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동네에까지 소문이 퍼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 그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김씨 아주머니는 이미 흥미진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다 소문났어. 우리 동네 부동산 아저씨도 그러던데 봉산 쪽 땅값이 벌써 몇 배씩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 김병수 씨가 참 운이 좋으셨네.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선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노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서 선이를 불렀습니다. 선이야, 이리 와봐. 할 이야기가 있어. 선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거실로 나가자 박노식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신문을 옆에 두고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법무사 명함과 위임장 양식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동네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내 친정아버지가 정말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박노식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믿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부동산 중개업소 김 사장한테 들으니까 진짜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거야. 박노식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300평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선이가 대답하자 박노식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300평이면 지금 시세로도 몇 억은 되겠구나. 개발되고 나면 더 오를 테고. 박노식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큰일이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박노식은 아들을 불러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 장인 어른이 큰 땅을 가지고 계시다더구나. 봉산 쪽에 말이야. 아, 그 이야기요? 선이가 며칠 전에 말했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지만 박노식은 진지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야.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는 땅이더라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 박노식은 테이블 위에 법무사 명함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법무사한테도 상담받아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 문제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박노식의 태도, 변화의 선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헛소문이라고 무시하던 분이 이제는 법무사까지 만나보셨다니. 그 다음 날 박노식은 2가지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이야, 우리가 장인어른을 찾아뵈어야겠다. 그 땅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봐야지. 네, 아버님. 그런데 선이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거든요. 주말이 되자 박노식은 정말로 선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친정 나들이를 못마땅해 하시던 분이 직접 나서니 선이는 당황스러웠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박노식은 계속 그 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김병수는 갑작스러운 사돈의 방문에 당황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께서 웬일로 이렇게 오셨나요?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노식은 평소와 달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노식은 본격적으로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들으니까 봉산 쪽에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아, 그거 말씀이세요? 별거 아닌 산골짜기 땅인데 요즘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김병수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박노식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런 개발 과정에서는 세금 문제가 정말 복잡해요.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잘못하면 세금만으로도 큰 돈이 나갈 수 있거든요. 박노식은 합리화 프레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들은 정말 까다로워요. 보상협의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준비, 법적 검토까지. 형님 연세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우실 거예요. 김병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복잡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때 박노식이 정서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형님, 그 땅을 우리 아들 명의로 미리 이전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차피 선희도 우리 집 식구이고 가족 재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여러모로 효율적일 거예요. 체면상으로도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노식은 가방에서 법무사 명함과 위임장 빈 양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해요. 제가 믿을 만한 법무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고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는 글쎄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라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선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 땅은 저희 아버지 것이에요. 왜 갑자기 명의를 바꿔야 하는 거죠? 박노식은 선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드나? 이건 집안의 중요한 일이야. 세금도 절약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아버님, 그건 제 친정아버지의 땅이에요. 제발 욕심내지 마세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박노식의 얼굴이 붉어졌고 김병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선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노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돈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 선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땅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김병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서요. 박노식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노식은 선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 잊지 않을 거야. 며느리 주제에 어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를 지켜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노식은 선희가 자신에게 대든 것을 용서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계속 차갑게 대했어요. 선희 역시 시아버지의 태도 변화에 상처를 받았지만 친정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봉산 개발 소식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개발 공청회 개최를 발표했고 토지 보상 기준안도 나왔어요.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져 갔고 선희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발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박노식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며느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야. 그런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처리해야지. 박노식은 선희 대신 자신이 김병수와 함께 공청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버지와 단둘이 가면 또 땅명의 이전 이야기를 꺼낼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집안의 어른이신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공청회 당일 박노식은 정장을 차려입고 김병수와 함께 화영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선희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공청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보상협의 절차표가 배부되었고 중개업자들과 브로커들도 여기저기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김병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박노식은 김병수를 조용한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형님, 오늘 공청회 보셨죠?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걸 혼자서 처리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김병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머리가 아프네요. 박노식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셔야 해요. 제가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돈어른, 그러시면 고맙죠. 하지만 김병수가 망설이자 박노식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형님, 지금이 기회예요. 나중에 더 복잡해지기 전에 서류부터 정리해 두셔야 해요. 박노식은 위임장을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김병수는 갑작스러운 압박에 당황했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돈어른, 저는 선의하고 상의를 좀. 형님, 이런 건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박노식의 말에 김병수는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김병수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일어났지만 이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 있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김병수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걸음을 멈춘 순간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어르신, 어르신.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김병수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선희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박노식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선희는 응급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간호사에게 김병수라는 이름을 대자 7번 침대에 계세요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김병수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으셨어요. 수액을 맞고 계셨고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노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선희가 달려가자 김병수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잃음입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었는데 지금은 안정되었어요. 하루 정도 입원하면서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김병수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선희는 아버지 곁에서 간병했습니다. 박노식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며 먼저 돌아갔어요. 밤이 되자 김병수는 선희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야, 미안하다. 내가 지켜야 할 땅인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선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김병수는 계속 자책하고 계셨어요. 그 양반이 자꾸 위임장에 도장 찍으라고 하시더라. 서류까지 가져와서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셔서. 김병수의 말을 들은 선희는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선희가 물으자 김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양반은 자꾸 위임장부터 써달라고. 내가 거절하니까 화를 내시더라고. 김병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땅을 욕심내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땅은 아버지 것이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병수는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이 기회에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바꿔놓자.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아무 일 없으실 거예요.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그 양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내가 버틸 자신이 없어. 김병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몫이야, 선희야. 선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친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고 시댁의 끝없는 무시와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야 한다는 각오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김병수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쉬셔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선희는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며칠간 친정에서 간병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박노식이 계속 불만을 표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만 신경 쓰고 우리 집은 내팽개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나? 라며 남편에게 투덜거렸지만 이번만큼은 남편도 아버지, 장인어른이 아프신데 당연히 간병해드려야죠라고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지내던 어느 날 저녁 김병수는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선희와 함께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죽 위주로 드시던 것도 이제는 일반 식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선희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했구나. 김병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계속 생각해 온 게 있어. 무슨 생각이세요? 선희가 궁금해하자 김병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돈 양반이 그 땅을 얼마나 욕심내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았거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김병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땅을 내 이름으로 바꿔놓으려고 해. 선희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원래 그 땅은 너를 위해서 산 거였어. 김병수는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라고 마련해 둔 거지.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선희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큰 결정을. 선희야, 내가 너 시집 보내면서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냐? 혼수도 변변히 못 해줬고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었고. 김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애쓰셨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증여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도 복잡하다던데요. 그리고 명예 이전 절차도. 선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김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하면 돼. 세무서에도 가보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하고. 김병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내 딸한테 물려주는 정당한 유산이야. 며칠 후 김병수와 선희는 함께 세무서에 갔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다행히 현재 공시가격으로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청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해요. 농지라서 절차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세무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선희는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처리했어요. 군청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고 증여세 자진 신고를 마친 후 마침내 등기소에 가서 명의 이전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세금 납부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 선희가 말하자 김병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해낸 거 아니냐? 우리 선희가 참 대견해. 김병수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등기가 완료되어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내 땅이 됐다. 김병수는 선희에게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마라. 너도 이제 가진 게 있는 사람이야. 선희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것을 갖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내가 지켜야 할 몫이야, 선희야. 김병수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뒷받침이 생긴 것이었어요. 나도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사는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아니, 내야 해.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맞닥뜨릴 시댁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노식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고 이런 큰 결정을 내려주신 것이 고마웠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더 아버지를 돌본 후 선희는 시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신 김병수는 선희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힘들면 언제든지 친정으로 돌아와. 이제 너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김병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격려했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며 새로운 각오로 시댁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김선희가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재산도 있고 무엇보다 당당할 이유가 생긴 김선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내가 변해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선희의 마음속에서는 15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꽃피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변화가 현실로 드러날 때가 올 것이었어요. 시댁으로 돌아온 선희는 며칠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시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마음 한구석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은 선희가 돌아온 후부터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의 일 때문에 선희의 태도,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저녁, 박노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선희도 참석하고. 남편이 무슨 이야기요, 아버지? 라고 물었지만 박노식은 내일 자세히 말하겠다며 대답을 미뤘어요. 선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박노식은 정말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시세표, 개발 계획서,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 도장이 찍힌 문서들까지. 자, 이제 우리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보자. 박노식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의 땅 문제 말이야. 선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부동산 전문가하고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봤어. 그 땅이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는 땅이더라고. 박노식은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남편이 무슨 문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큰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필요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박노식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 땅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박노식은 선희의 말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진정했어요.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런 큰일을 혼자 하겠다는 거야? 제가 뭘 모른다고 하세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청에도 가보고 개발 계획도 다 알아봤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하던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노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 그 땅은 이제 제 것입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납부 영수증, 등기 접수증, 등기 완료 통지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놨습니다. 박노식과 남편의 눈이 동시에 커졌어요. 이게 뭐야? 박노식이 서류들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 땅은 제 아버지의 것이었고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전됐습니다. 선희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금도 다 납부했고 등기도 완료됐어요. 아버님, 더는 욕심내지 마세요. 박노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우리 집에서 이런 소리를 해? 저는 감히가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친정아버지 땅인데 왜 여기서 결정해야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시댁을 무시하고. 박노식이 소리를 질렀지만 선희는 이번에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무시가 아니에요. 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님은 1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친정이 가난하다고, 혼수도 없다고, 얼마나 무시하셨는지. 남편이 당황하며 말을 끼었습니다. 선희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그런 뜻이. 여보도 마찬가지예요. 선희는 남편을 향해서도 쌓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항상 아버지 편만 들고 저는 참으라고만 하셨잖아요. 박노식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나가요. 이 집의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내가 뭘 가지고 당당하다는 거야? 박노식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선희는 등기부등본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저도 제 것이 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5년간 참고 살아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는 공청회 당일 박노식이 김병수에게 위임장을 강요하는 모습을 목격했었어요. 그 장면이 남편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했거든요. 아버지, 이젠 선희를 무시하지 마세요. 박노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남편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저도 아내 편에 서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딸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왜 간섭해야 해요? 공청회 때 아버지가 장인어른께 위임장을 강요하시는 걸 봤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박노식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반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선희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지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당당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 재산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선희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식은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박노식은 마지막 허세를 부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선희와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내 편에 설게. 선희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날의 대결 이후 집안에는 조건부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박노식은 며칠간 선희와 말을 섞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선희 편을 든 것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희 역시 더 이상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게 되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 상호 존중과 개인 재산 간섭 금지라는 암묵적 합의 하에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봉산 개발 관련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신도시 조성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토지보상금 기준도 함께 공개되었어요. 선희의 땅은 기존 시세의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도 날로 커져갔습니다. 선희 씨네 정말 대박 났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김 씨 아주머니는 김선희 씨가 참 복이 많다며 감탄했고 다른 이웃들도 선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희의 땅 주변에는 측량꾼들이 나타났고 보상 절차도 차례대로 진행되었어요. 선희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직접 처리했습니다. 중개업자들과 브로커들이 접근해 왔지만 선희는 신중하게 공식 절차만을 따랐어요. 드디어 보상금이 나온 날 선희는 먼저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병수는 딸이 가져온 거액의 수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선희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김병수는 선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그 땅을 지켜주셨으니까. 선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이제 아버지 병원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선희는 보상금 중 일부로 아버지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정기검진도 받으실 수 있도록 했고 집도 깔끔하게 수리해 드렸어요. 김병수는 딸이 해주는 일들에 감동해하며 내가 정말 잘한 일이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희가 한 일은 오래된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미용학원에서 배워서 미용사 자격증까지 땄었는데 시집 오면서 시댁의 반대로 완전히 포기해야 했거든요. 여보, 제가 미용실을 하나 열까 해요. 선희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용사 자격증이 있었지. 좋은 생각이야. 하고 싶은 일을 해봐.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박노식이었습니다.
선희가 미용실을 열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고 체면이 말이 아니네라며 못마땅해 했어요. 아버님, 제가 집안일은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미용실은 제 자격증을 살려서 하는 일이에요. 선희는 당당하게 설득했습니다. 선희는 시댁 근처에 작은 미용실 공간을 얻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간판 신고를 하고 보건증도 발급받았어요. 위생교육도 다시 받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미용 기술을 되살렸습니다. 미용실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 박노식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선희 씨 미용실이 곧 열린다며 관심을 보이자 박노식은 자신도 모르게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서 말이야. 실력이 좋다더라고. 박노식은 경로당에서 며느리 집은 예약 필수라며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선희를 동네 홍보대사 역할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노식이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선희는 약간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했나 싶어서. 박노식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선희는 시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어요. 평생 자신을 무시해왔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내가 참 잘했어. 친정아버지도 잘 모시고 우리 집안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박노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용실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해줄게.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화해가 아니었어요. 박노식은 여전히 체면을 중시했고 선희도 존중받는 며느리와 개인 재산 간섭 금지라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선희의 말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이제 막 피어나는 자존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선희의 미용실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손재주가 뛰어났던 선희는 금세 실력을 회복했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박노식이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가 참 대견하다. 이런 며느리를 둔 우리가 복이 많지.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시집와서 무시당하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구박받고 미용사의 꿈도 포기하며 늘 눈치만 보고 살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도 이 집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니까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선희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이제 완전히 당당한 여자가 됐어. 우리 가족, 다시는 서로 무시하지 마세요. 선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선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선희 자신의 힘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